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최창렬 교수 누구 꼽아오셨어요? 글쎄 뜬 인물이 별로 없는데 김부겸 전 총리를 전 꼽았어요. 일단 지금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들어와서 과연 이제 중도로 외연 확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천 파동이나 이런 것들 가라앉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김부겸 전 총리가 수락하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선대위원장을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했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수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김부겸 전 총리를 꼽았고요. 김부겸 전 총리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며칠 안에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요. 박용진 의원 왜 배제했느냐라고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의견 차이를 확실히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드러냈습니다. 갈등을. 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더 뜰지 그럼 우리 역할이 여기서 멈출지 며칠 내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박용진 의원 건은 박용진 의원이 그냥 그 전략 경선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일단 거기서 김부겸 대 이재명의 어떤 승부가 갈리는 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됐죠.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네. 아무튼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말씀이고요. 다음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뭐 다 죽었다가 살아난 정치인 꼽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아직 살아날지 모르죠. 아니 일단 기사 회생을 한 건 사실입니다. 완전히 살아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이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쉽다, 좀 아깝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끝내 못 살아났다 하더라도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좀 주목을 받는 긍정적 주목을 받는 사람들 또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치 생활이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뜬 정치인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 얘기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로 넘어가서 최창렬 교수 누가 졌습니까? 이번에 워낙 진인물이 많아가지고 한 두 명 정도 하고 싶은데 일단 뭐 한 명만 꼽으라고 그러시니까. 아니, 두 명 해도 됩니다. 저는 뭐 장해찬, 정봉주 꼽겠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이제 부산 수용구에서 공천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워낙 막말이 많았고 제가 봐도 뭐 당연히 이거는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고 보고.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 건과 같이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과거 발언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과거 발언이라도 지난 2017년도의 발언이더라고요. 10년도 안 됐어요. 과거에 뭐 음주운전 이런 것도 10년까지는 봐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는 아직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뭔가 작동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저는 정치판에서 당연히 퇴출돼야 된다. 그래서 진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진 원장은 진인물?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겠죠. 그래서 뭐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이를테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동안 정치 입문 원내 진입을 벼르고 벼러와서 그 문턱에서 그냥 무너져 버린 건데 이를테면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젊은 청년의 어떤 선두주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키즈라고도 불러도 되죠. 그 정도고 거기다 이제 지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은 아주 높죠. 그런데 이렇게 낙마를 게 보면 진 인물 중에서도 가장 크게 져버린 젊은 정치인이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표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뭐 여야의 좀 젊은 정치인들 꽤 여럿 있잖아요. 그런 그 젊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지역구로 부산 쪽을 간다고 할 때 그 좀 다른 젊은 정치인들이 저건 아니지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아니 당당히 수도권에 도전을 해야지 왜 부산으로 가?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래서
당내에서 지켜주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장해찬 최고가 전 최고가 방송에 나와서 발언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요. 과도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부산 수용을 받으면서 역시 친윤 중에 찐 뭐 이런 것들이 가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장해찬 후보가 취소된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저는 이번에 차제에 예.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도태우 변호사도 이제 탈당을 했고 그랬는데 무소속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도태우 변호사. 예, 공천 취소됐죠. 정우택 부의장도 취소됐고, 하여튼 이번에 많은 사람이 취소가 됐는데 좀 이렇게 한번 걸러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빼치다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또 재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제 이거는 여야 막론하고 말이죠. 어떤 막말을 했던 사람들 검색을 좀 해서 예. 여야가 같이 좀 완전히 배제됐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뜬 인물 진 인물 다 얘기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그 얘기 해봅시다. 그러니까 네. 지난 한 주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취소 여부가 가장 쟁점인 그렇죠. 그런 한 주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정우택, 도태우, 장해찬 세 명의 후보를 공천 취소했고, 민주당에서도 정봉주, 그다음 그 호남의 그 누구죠? 아무튼 호남 지역의 그 경선 과정의 그 부정 비리가 확인된 예. 한 명, 그래서 두 명을 이제 공천 취소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공천 취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일단 뭐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공천 관련해서 요즘 민주주의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절차인데, 이 절차에 하자가 많다. 절차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우선 반발이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 그다음에 그 반발의 탈락자들 반발의 내용이 일리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사람을 너무 노골적으로 심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양쪽 다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받기 어렵다. 다만 저는 이제 중도론자이기 때문에 기문기구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제가 지수화해 본다면 네. 저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 국민의힘에게 70점을 준다면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50점을 주죠. 점수 차이가 사실 상당히 좀 많다고 보죠. 절차적인 걸 지킨 거는 국민의힘 쪽이 더 우세하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뭐 감동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제치하고, 일단 공천은 제일 중요한 건 절차이기 때문에 예. 이걸 저는 솔직히 방금 70점 50점 했는데, 우리 이제 최상일 교수는 사실 상당히 좀 중도적 입장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최상일 교수님이 절차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국민의힘 민주당의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시는 건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천이 전 뭐 아주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아니 비슷하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절차적 측면을 떠나서 전체적인 경과, 경위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절차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말이죠. 민주당의 절차가 더 이제 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친윤 친명을 그 공천에 하려 보니까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자꾸만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은 맞는데 시스템 공천 이전에 걸을 걸 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선수를 내보내서 시스템에 따라서 페어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데 아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막 추천시키잖아요.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 예. 정몽준 후보가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거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여다 놓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뭐 어디가 더 나쁘냐를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의미가 크다고 보여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김우겸, 뭐 양이원영, 뭐 권인숙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6명이 민주연합당, 위성정당으로 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 꿰주기 6명. 조금 전에 이제 속보를 떴거든요. 국민의힘도 많이 이제 국민의힘도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8명을 이미 가서 제명해서 그걸로 갔어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둘 다 뭐 절차적으로 민주당은 3번 받으려면 9명 이상을 보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양쪽 다 이제 지탄을 받아야 이제 마땅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강도, 숫자, 반발에 어느 정도 많았고요. 어느가 너무 이게 무리하다. 그리고 너무 사기 수기가 너무 심하다.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일반의 인식은 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좀 심했다. 그래서 예. 공천 파동이 더 많았다라고 다 인정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난 2월 달은
국민의힘이 더 이기는 거 아니냐 압도적으로 뭐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 바로 그랬는데 그랬어요. 이제 공천구매 최근 한두 주 사이에 또 바뀌었다는 거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딱 그렇게 질문하면 답변은 그래도 굳이 비교한다면 비교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심했다는 분명해요. 그러나 이 자체를 비교 자체가 국민의힘도 거의 본질 비슷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 거기 친윤 중진 그다음 대통령을 옹호했던 그 저기 친윤 초선들 이른바 원조 윤핵관들 거의 다 됐어요. 다 살아남았죠. 그리고 비서관 출신들도 거의 다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그 본질은 같다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민주당의 공천파동이 더 심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비교하는 게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본질적으로 양쪽이 같다라고 말씀해버리면 정말 아니 이건 두루뭉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저는 정말 그래서 아까 종봉주 장애찬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또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정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문제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두리뭉실하다고 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두 분이 뭐 자기 의견을 다 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두고 다만 일반적 민심이 그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현역 물갈이들을 하고 중진들 뭐 경선에서 지고 뭐 아예 배제시키고 뭐 이러다 보니 반발하고 탈당하고 이런 뉴스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몇 주 전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런 뉴스는 이제 지나갔어요. 요즘 최근 한두 주 사이에는. 그러면서 각 정당의 과거에 뭐 막말했던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 그러면 국민의힘 쪽 공천은 어땠나 다시 이제 조용하다고 했는데 다르다 보니 거긴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공천 받은 사람 중에 보니까 뭐 문제 많은 사람도 많네 뭐 이런 인식이 한 1, 2주일 또 좀 변화가 된 그런 또 민심의 흐름 아닌가 싶어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그렇죠? 흐름이에요.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쟁점인데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저는 양문석 후보는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지금 옹호를 하고 있죠. 일단 뭐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쓴 걸로 봐서는 일단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박용진 의원을 아주 과도할 정도로 배제하려 하는 것 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제 그 부분도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배제하면 자신의 세력이 점점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양문석 이 후보가 워낙 이 강성발을 많이 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판을 무릅쓰고 양문석 후보는 저는 끝까지 가지 않느냐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최진원 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총선의 3대 변수를 꼽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 입, 혀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네요. 같은 말이죠. 3대가 아니라 1대네요. 네, 각각 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제 아까 보면은 장해찬 같은 경우는 일단 말 자체가 10년 전의 말인데 본인이 억울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표심하고 직결된 그 말이거든요. 책값 증징 20대들 얼마나 화나겠어요. 동물병원 뭐 폭파하겠다. 그러면 요즘 뭐 반려인구가 뭐 1,000만 명인데 일본인 발톱 이런 거는 뭐 또 국민 정서하고 전반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표심 총선 차원에서 장해찬은 취소 이건 불가피했다. 그런데 양문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과는 무관하게 내부 문제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 비판한 건데 뭐 어느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는 거 뭐 정치적 의견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재명 대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게 물어뜯는 것도 재밌다 이거. 임금님도 안 보는 데서는 공격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끝까지 안고 가겠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친문도 친노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까지 양문석 바꾸라라고 한 사람은 김부겸, 정세균, 임종석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고민정 의원까지 뭐 노면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문석 공천을 두고 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 비이재명의 또 다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재명은 그렇기 때문에 더 양문석을 그대로 안고 가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설화지만 분명히 결은 다릅니다. 결은 다르죠. 장해찬의 무슨 난교 발언, 뭐 일본인의 발톱 발언 이런 거라든지 정봉주의 그 무슨 뭐 지뢰 목발 이런 발언들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어긋난 발언들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뭐 불량하다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설화지만 분명히 내용은 다르다. 이건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친문 친노까지 다 통합하는 어떤 정치를 보여줘야 훨씬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친문 친노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걸 지금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요건 또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 당의 그 총선 이후에 주도권 확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친노이기 때문에 친문 친노 쪽에 가까우니까 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무석 후보의 그 공천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서 밀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막말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밀리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니까 했단 말이죠. 그 밀리면은 자신의 총선 이후에 친문과의 이 관계 설정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양무석 후보를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간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미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 분명히 확실히 드러났죠. 이번 공천은 총선은 분명히 친노 친문은 배제하고 친명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확실히 소선이 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빼는 거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확실한 거죠. 그 연장선상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 이 공천 파동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 아까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일부 정치인들도 그런 발언을 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국민의힘에서 장해찬을 공천 배제한 날 왜 이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안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렇죠. 논리는 저는 그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도덕적인 평균 인식에 부족했던 게 이제 정몽주, 장해찬 이런 분들이고 양문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얘기했는데 불량품이라는 단어가 되게 거슬렸던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불량품이라는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사석에서야 별 얘기 다 할 수 있죠. 근데 공인의 발언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들이 볼 때 이제 그걸 잘 구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해찬, 정봉주 같은 막말로 다 그냥 이 하나의 패키지로 보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에는 민주당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하고 저는 그래서 민주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각자 위기고 각자 기회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잘 대처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양당이다. 그래서 그냥 거의 비슷하게 거의 이류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뭐 위험한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대통령 뭐 연구해 온 사람인데 만약에 말이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정치인이 야, 이 사람은 실패한 불량품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나요? 이보다 훨씬 센 표현들 많아요. 물론 사실. 양문석 후보가 기존에 이제 방송에 나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거센 표현을 많이 했다. 그게 많이 깔려 있어요. 맞아요. 제가 추가받는 같은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 정도에 의한 비판에 그칠 텐데 워낙 인식들이 양문석은 강한 표현을 쓴다. 그런 게 강해서 그래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문제 안 됐을 겁니다. 자, 뭐 검주했던 인물 진인물에 이어서.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린 게 정몽봉주 의원을 바로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교체하는 거 보면 저는 좀 상당히 우회였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 지뢰 목발은 너무 세죠. 예, 세죠. 센데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더 문제인적 인물들도 그대로 안고 가는데 본인 표현대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자기 살과 같은 정몽주 의원을 바로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좀 대단하다 좀 박수 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최진 원장이 그 금주의 뜬 인물로 박용진 의원을 꼽았잖아요. 지금 그 지역의 경선 과정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워낙 현격하긴 합니다만 세세한 뉴스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겠으나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아니 호남에서는 차점자로 공천 주는데 왜 난 안 줘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국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계속 반발하는 게 아니라 좋다. 나도 그냥 이번 그 마지막 경선에도 또 참여하겠다라고 입장 선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복잡 미묘하게 돌아간 지역인데 진짜 마지막 경선 결과가 궁금해졌어요. 박용진 의원이 뭐 7.8기까지는 안 되지만 마지막 경선에서 만약 승리한다면
아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 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선 룰에서 지금 30% 감선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 그렇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하고 그 표차를 보니까 권리당원도 이겼더라고요. 다 이겼는데 감산이 30% 되니까 진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런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뭐 지금 벌써 한 20명 가까이 된다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나머지 후보군들이 어쨌든 초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표현 가운데. 한민수 뭐 대변인 껴 있고. 근데 어쨌든 갑자기 뛰어든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느냐. 또 전 당원이 70%, 지역구 당원이 30%거든요. 네. 전 당원 70%가 어쩌면 야 이쯤 되면 박용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선거 국면을 굉장히 유리하게 전체 판도를 이끌고 갈 수 있고. 또 그걸 정하는 게 아무튼 당원들이니까. 그런데 방금 최상렬 교수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한민수 대변인 센 친명 아닙니까? 이게 딱 들어가서 이건 좀 예감이 그래요. 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박용진 후보는 지금 빼고 싶은 거예요. 총선 이후에 너무 강력히 지금 게다가 너무 키워버렸잖아요. 너무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야말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든 그 내부에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박용진 의원의 당선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드라마로 본다면 박 의원이 되는 게 민주당한테는 좋을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드라마로 본다면 기회가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전체 선거 판세. 1시 36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듣고 이어갈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현재 귀경 방향 중심으로 교통량이 몰려 있습니다. 논천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교부터 차량터널까지 긴 구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목천 부근 1차로에선 버스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옥산 분기점부터 8km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5km 구간만 막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에선 중동을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입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 강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미사에서 강일까지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최 교수님. 이재명 대표의 그 살만하면 입원 찍고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쉬셔라 이 말이 뭐 언론에 생각보다 정봉주나 뭐 장희찬 말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저는 이게 제일 심각했던 말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 그냥 그런 별 얘기 아니지 않느냐, 뭐 정치인 할 수 있는 얘기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이거든요. 제1야당은 아무튼 지금 180석의 거대 야당이고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권력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의 대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보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충분히 부정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다. 과거에 어떤 정치인 이번에 뭐 그분이 공천도 받았던데 정동영 전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뭐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이 뭐 노인 평화관에서 아직도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 심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가장 충격적이었고 어이없던 말이었다라고 봅니다. 뭐 어제도 저희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모든 정치인은 나 안 찍을 분들은 집에서 제발 좀 나오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입 밖에 내선 절대 안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기 때문에.
최진 원장 어이없던 한마디. 저는 153석 플러스 알파. 원래 처음 말은 이제 민주당의 그 선거 전략 책임자 한병도 의원 얘기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서 계속 한동훈 의원이 이 말을 좀 확대하고 있죠. 키우고 벌써, 있죠. 예, 벌써 샴페인 터트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한병도 의원이 이제 기자간담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우리는 130 내지 140석 정도 얻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위성정당이 전체가 46석인데 그중에 한 우리가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50석 과반수는 단독으로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다가 조국 의석까지 합하면 압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벌써 샴페인 터뜨린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153 플러스 알파. 이왕 그 얘기를 꺼내신 김에 두 분 다 뭐 오랫동안 현실 정치를 지켜보신 분들이니까 원래 총선 이 중간 과정에 뭐 한 달 남았건 20일 남았건 과정에 우리가 자체 판세 분석해보니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정당이 다 전략적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은 왜 153 플러스 알파라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을까요? 그 의도 전략적 의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기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좀 겸손하게 좀 자세를 낮췄었어요. 우리는 151이 목표다 그랬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 1당이 목표고 그랬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간 151석 정도 그렇죠. 이렇게 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 나아간 건데 그랬죠. 이건 전략적으로 아까 이제 좀 겸손해서 몸을 낮춰서 지지층 결집하려 했을 것이고 이번의 경우는 지금 워낙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국면이 끝나고 정권 심판이 살아나냐 안 나냐가 민주당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조금 이제 수치를 높임으로써 이 지지자들에게 더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뭔가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이 아니겠냐. 그래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 원장이 생각하는 전략적 의도는 뭘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는 다르진 않는데 이게 153 플러스 알파 크게 뻥튀기한 의석수는 사실은 아닙니다. 뭐 180 예, 얘기보다는 훨씬 사실, 겸손한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작심 의도된 전략적 발언인데 이를테면 최소한 과반수 정도는 우리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이 메시지 호소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 공천 이대로 가면 과반수 못 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결집자 최소한 우리가 과반수를 넘자라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라고 좀 봅니다.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요 153 플러스 알파란 숫자가 등장하기 한 2주일, 일주일 전에는요. 자, 지난번 총선 결과를 맞췄던 누구 뭐 이러면서 이번 총선은 몇 대 몇 그렇죠.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쏟아진 기사의 숫자가 대체로 국민의힘이 160이나 70으로 이기고 이기는 거였죠. 민주당이 120이나 130으로 크게 진다는 쪽에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 인식이 퍼져 있으니까 당의 전략 담당에서는 이쯤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 발언을 하면 완전히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분위기 반전이 돼서 이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할만하다. 뭐 이걸 보여주는 이거죠. 이거.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너희들 그래 벌써 샴페인 터트리는구나 식으로 써먹고 싶은 거겠죠. 네. 자, 금주에 핫했던 말 한마디까지 해봤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대상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 대사 부분,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부분 이 두 가지는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권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선거 전략상 잘못하고 있고 둘째는 당위적으로 봐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선거 전략상을 볼 때는 황상무 수석의 그 말도요. 보통 막말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황상무 수석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좋은 후배고 훌륭한 사람인 건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고 선거 국면 아닙니까? 지금 막말이나 지금 망언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창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수석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냥 사과로 넘어간다? 이게 과연 선거의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이 선거를 칠 수가 있겠느냐. 특히 중도층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건 결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종섭 호주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이나 저기 여권에서는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사 이 핵심 피의자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간에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출국 금지 시켰고 그 부분을 법무부가 알고 있는데 당연히 법무부에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몰랐다. 그래서 발령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예. 누가 믿겠냐고요. 이게 대통령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럼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 줘야죠. 이거 무조건 뭐 친야 성향의 언론과 공수처가 야합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려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예. 국민의힘이 예. 이건 선거 전략으로 볼 때 큰 저는 그 마이너스이고 반대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게 기회일 수 있거든요. 민주당에게 기회일 수 있죠 있고. 지금. 아니 이 이걸 바꿔내면 황상무석을 저기 사퇴시키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뭐 소환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판세를 완전히 굳혀나갈 수 있을 텐데 이걸 만약 그대로 한다면 이건 국민의힘한테 큰 그렇죠. 손실이고 반대로 민주당에는 큰 기회가 되겠죠. 지금 민주당은 벌써 의원총회에서 이종섭 특검법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론으로 결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양당 다 모두 반대 의미에서 말이죠. 최진 원장. 아마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논리와 그 생각이 아마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과거에 청와대나 용산에 있는 참모는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손해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이 참모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 100%는 진리고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아무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이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방금 이동섭 대사 얼마 전 국방장관이 대사라니까 표현이 좀 제가 잘 회의에서 안 돕니다만은 도무지 그 누군가가 이걸 추진한 정무 감각에 대해서 정말 안심하기 짝이 없을 이게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이게 그냥 요란하다고 그냥 대충 선거 국면에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그건 전략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하나가 다행한 거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뭐 빨리 와서 정리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은경을 비롯한 9명의 출마자들도 예. 지금 이거 뭔가 문제 있다 이건 잘못된 거라 빨리 정리해라라고 그래도 쓴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빨리 지금이라도 이거를 용산에 정리하지 않으면 아마 총선 내내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발목을 잡고 힘들게. 근데 이 두 부분이 다 대통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됐어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좀 아까 정무감각 표현하셨는데 네. 제가 한마디만 거들면 이종섭 정 장관의 같은 경우 그냥 호주대사 임명 이런 거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공수처도 사실상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적극적인 수사와 적극적 행동을 하기 쉽지 않은 국면이거든요. 그럼 가만 놔두면 정치쟁점이 안 될 걸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렇죠. 자기들이 최대 악재가 될 만한 정치쟁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괜히 왜 호주 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그랬다가 또 출국금지 사실도 왜 몰랐다고 또 하다가 게다가 또 그걸 풀어가지고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출국금지를 풀어서 출국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러죠? 이게 아마 그 항명 의혹 사건,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의혹 사건이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서 여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이걸 이대로 놔두면은 근데 일단 정무 접하는 대단히 못한 건 분명하고 그냥 놔둬야 조용히 지나가죠.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불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걸 나중에 해야죠. 하더라도 이걸 지금 선거에 한다는 말이 되냐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네. 1차원적으로 하면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예요. 지금 공천은 막 시끄럽고 난리판이기 때문에 그냥 슬쩍 가면 바로 묻힐 거다라고 누군가가 어설픈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나저나 정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정도까지로 갈지 저는 대단히 어려운 조치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뭐 철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과정 또 황상무 수석의 어떤 거취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듣고 이번 주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조국 혁신당의 일종의 돌풍적 현상입니다. 처음 창당 과정 때만 해도 뭐 참 고육지책으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정도의 인식이었다면 그래도 꽤 지지는 있을 걸 이 정도였다면 아니네 상당하네 이러면서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바람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상상 국민의힘한테는 정권 심판론이 세지면서 오히려 실이 되는 현상 그리고 또
각종의 제3지대에 있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뿐 아니라 오래된 녹색정의당까지 전부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죠. 현상. 그런 상황이죠. 이 돌 하나가 세 군데 네 군데를 다 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참 방금 말씀하신 게 뭐 제대로 분석 말씀하신 건데 조국 신당이 또 왜 이렇게 높이 뜨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조국 팬덤 플러스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에 더 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룹들이 몰려있다 보니 이 그룹들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지금 뭔가 이재명이 힘을 실어주면 조국이 힘을 실어줘야 반윤용들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차피 나중에 투표장에 가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유성정당 찍을 사람들도 지금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어차피 예. 조국을 밀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허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비례 후보를 안 찍어도 예. 지금은 그쪽으로 막 손을 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국 혁신당이 이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예.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지역구는 내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역구 민주당 지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비례대표 우리 달라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조국 혁신당이 같이 지역구 올렸으면 이게 고민이 될 텐데 네. 후보 안 내니까 네. 민주당한테 지역구 찍고 그리고 이제 조국이 지금 전 장관이 워낙 이 강성이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고 또 정권 심판은 좀 희석되는 그 공천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되살리고 하니까 예. 그쪽 사이드의 유권자들은 굉장히 그쪽으로 지지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조국 혁신당 등장 창당 시점만 할 때도 민주당은 저당하고 우리는 연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식으로 좀 손을 걷지 않습니다. 이상한 네. 태도를 취했는데 오히려 요즘 조용히 있어요. 굉장히 네. 도움받고 있거든요. 도움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중도 좌파의 일부가 이제 일시적으로 저는 조국 쪽에 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자꾸 중도층 말씀드린 중도층에는 진짜 중도도 있고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도 좌파가 개혁적인 중도들이 제3신당으로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라도 이낙연이라도 여러 가지 갈 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보다가 일시적으로 좀 조국 혁신당으로 좀 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네.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저는 선거 임박할수록 이게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숫자보다는 줄을 거라고 보세요? 네,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최 봅니다. 교수님은?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뭐 유권자의 마음이 표심이 아무리 스윙 보트라 하더라도 스윙이라 하더라도 대개 마음이 정져가고 있다고요. 근데 네. 지금 조국 정당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허수다.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로 간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네. 게 조국수 검찰개혁을 얼마나 외쳤어요. 2019년도에. 그렇죠. 이분들이. 예. 그게 지금 이게 표출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라서 저는 그렇게 많은 허술나요. 분들이 방금 최 교수가 슬쩍 언급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히려 최진 원장이 아까 표현대로 저는 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꼭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한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유일한 대선 그 다 차기 대선의 자기 그 대상이라고 믿는 분들의 상당수가 아이고 왕창 더 센 조국이 옆에 더 있어줘야 그런 돼. 점이 있는 거죠. 네. 이래서 소리 소문 없이 그 당에 가입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있어요. 네. 저는 그게 크게 보면 민주 진영의 어떤 파이 내에서 저는 서로 갈라먹게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조국 열풍이 그야말로 조국 역풍을 불러온다. 그게 뭐냐. 중도층을 잠자던 중도층 저는 일깨웠다고 보는 거죠. 그 중도층에서 반발이 또 나올 수 있다. 반발이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까 투표 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신당이 가장 늦게 만들어졌고 공천도 가장 늦게 이루어졌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도 가장 늦게 움직인다고 보는 건데 네. 그동안에 긴가민가 하던 중도층이 조국 당이 확 뜨면서 뭐지? 라고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국힘 지지도를 올려야 되는데 예.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저는 나타날지. 예. 근데 이 중도층의 속성 자체가 강한 거를 태극기라는 촛불이라는 아주 센 양극단 세력을 싫어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역풍이 불지 안 불지. 예, 보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국이 없었다면 상당 부분이 민주당으로 갈 수 있지만 워낙 센 강력한 색깔을 지닌 조국 신당이 예. 일어났기 때문에 떴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이 이념적 성향을 싫어하는 거부하는 중도층 일부가 오히려
저는 보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고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력이 의외로 센 것 같아요. 저 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저 당은 지지할 수가 없어요. 한 1심,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많은 정도 어떻게 지지합니까? 세죠. 대단히 센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신념 집단이죠. 그럼요. 이게 선거 변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옮겨 다니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알겠어요. 아무튼 막판 총선에 아주 강력한 변수가 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그 변수가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 지켜봅시다. 여기까지 할까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잠깐 함께 듣고요.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